엄마,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진짜 신고라도 하신 거예요? 은경아,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는지 너는 스스로 더 잘 알겠지. 엄마 뜻도 아버지 뜻과 같다. 이제라도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지. 너희가 잘못한 죗값은 치러야 할 거다. 지훈이는 걱정 말고. 이거 협박이에요? 증거가 뭐가 있다고? 증거, 네 목소리가 다 들어있다. 주영아, 네가 약 봉투 바꿨다고 말한 녹음, 약국에 몰래 갔다고 말한 증언 다 있어.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내가 그냥 허투루 말했던 것 같으냐? 아직도 현실 파악이 안 돼? 아빠 이걸 진짜 진심이에요? 나는 네가 사람이길 바랬지. 근데 네가 그런 짓을 할 정도로 달라졌는지 확인하고 싶었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거실은 고요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벽에 걸린 사진 틈 사이로 조용히 울려 퍼졌다. 76세 이노 씨는 방금 전까지 머물렀던 소파의 자리를 천천히 일어나 부엌 쪽으로 향했다. 그의 걸음은 늦었고 무릎이 조금씩 굳어가는 탓인지 한 발 한 발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식탁 위에는 하얗고 끈적한 죽 한 그릇이 놓여 있었다. 증기에서 은은하게 한약 냄새가 났고 이상하게도 그 냄새가 이노 씨의 코끝을 자극했다. 평소 같았으면 젓가락 한 번 대지 않았을 음식이었다. 여보, 이게 무슨 죽이야? 대체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 끈적해? 그거? 은경이가 보내준 한방죽이래. 요즘 피곤해 보인다고 챙겨오더라고. 이노 씨는 수저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그는 음식 냄새보다 더 진하게 느껴지는 무엇인가가 자신의 가슴께에 걸려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꺼림칙한 직감이었다. 평생 교사로 살아오며 수많은 아이들의 표정 속에서 거짓과 진심을 구분해냈던 눈이었다. 갑자기 무슨 죽을 챙겨보내? 은경이 그런 애 아니잖아. 그러게 말이야. 아프다는 말 한마디 한 적 없는데 아프다고 느낀 건가? 정희 씨는 의도적으로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었다. 그녀 역시 같은 냄새를 맡고 있었고 같은 의심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바로 꺼내 말하지 않았다. 아직은 타이밍이 아니었다. 이노 씨는 결국 한 숟갈을 떴다. 묘하게 씁쓸한 맛이 혀끝에 퍼졌고 그것은 단순히 약재의 맛만은 아닌 것 같았다. 그의 눈이 살짝 가늘어졌다. 이상하네. 예전 같으면 이런 죽 못 먹는다며 투덜거렸을 은경이인데. 요즘 부쩍 살갑게 굴잖아. 지훈이 방학 때도 하루 먼저 내려오더니 이 방 저 방 살피고. 혹시 당신 방 책장도 다시 정리했던 거 기억나요? 기억나지? 괜히 손댔다고 괜히 짜증냈었지. 정희 씨는 식탁 건너편에 앉아 조용히 이노 씨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고 고요했지만 그 안엔 분명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당신 요즘 좀 이상하긴 했어. 멍하니 있을 때도 많고 약속 있고 지나친 날도 있고. 나도 알아. 일부러 그랬어. 정희 씨의 손이 멈췄다. 수저를 들던 손이 허공에서 멈추었고 그녀는 남편을 바라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일부러? 왜? 그게 무슨 말이야? 이노 씨는 부엌 창가 너머로 고개를 돌렸다. 그곳엔 한때 자주 드나들던 정원이 있었고 그 위엔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감나무는 잎이 다 떨어진 채 가지를 드러내고 있었다. 심해 연기를 하기로 했어. 당신이 눈치챌까봐 일부러 어설프게 했지. 정희 씨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다.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왜? 당신이 함부로 그런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닌데 이유가 있는 거야? 은경이와 주영이 뭔가 이상해. 나 몰래 서랍을 뒤지고 약도 바꾸려 하고 나를 걱정하는 척하면서 내 모든 걸 들여다보려고 해. 당신은 그런 거 못 느꼈어? 정희 씨는 무릎 위에 놓였던 수건을 내려다봤다. 당신도 눈치챘구나. 그 말에 이노 씨는 자신만 느끼고 있던 게 아니었음을 깨닫고 정희 씨에 되물었다. 언제부터였어? 한참 전부터. 처음엔 그냥 예민한 내 착각인 줄 알았어. 그런데 매번 냉장고 물건이 위치가 달라지고 세탁기 안에 내 것도 아닌 셔츠가 들어있고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
그냥 내 착각이라 넘겼는데 이상하잖아. 지훈이는 모를 거야. 아니, 눈치챘어. 하지만 모르는 척해. 그 애도 복잡하니까. 이노 씨는 다시 죽을 한 숟갈 떴다. 이번에는 조금 더 천천히 식감과 맛을 음미하며 삼켰다. 묘한 쓴맛, 약간의 마비감이 느껴졌고 순간 이노 씨는 아차 싶은 생각에 사로잡혔다. 이 죽엔 뭔가가 섞여 있던 게 분명했다.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순 없지. 정희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럼 언제부터 시작할까? 오늘부터.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간 후에도 불을 끄지 않았다. 서로 다른 방에서 조용히 계획을 세우고 잊힌 책장 사이에 숨겨진 서류들을 정리했다. 이노 씨는 오래된 공책을 꺼냈고 정희 씨는 녹음기와 낡은 핸드폰을 충전기에 꽂았다. 내가 먼저 치매인 척 연기 계속할게. 그걸 믿고 접근할 테니까. 그럼 난 그 빈틈을 메우는 역할을 할게. 대화 하나하나, 눈빛 하나하나 다 기록할 거야. 아침 해가 거실 창을 천천히 비추기 시작했다. 이노 씨는 이불을 반쯤 걷은 채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다. 창밖에서는 까치 두 마리가 감나무 가지 위를 날아다녔고 거실 벽시계는 조용한 집안에서 유일하게 살아 움직이는 소리로 시간을 알려주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전날 밤의 생각이 머리 안을 가득 채운 채였다. 다시 한번 그는 부엌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식탁 위에는 여전히 남은 죽이 있었다. 정희 씨는 그 죽을 따뜻하게 데워 다시 내놓고 있었다. 어제 중 남았길래 데웠어. 아깝잖아. 그래, 뭐 아깝지. 이노 씨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릇을 내려다보았다. 눈으로는 죽의 점도를 살폈고 코끝으로는 그 특유의 약초 냄새를 되짚었다. 그는 수저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여보, 혹시 이 죽 은경이가 직접 끓였대? 아니, 그러진 않았어. 어디 한의원에서 만든 거라더라. 포장도 깔끔하게 돼 있었어. 밀봉까지 되어 있었고. 그 한의원 이름 알아? 글쎄, 그건 안 봤네. 은경이 가방에 있던 전단지 봤던 것 같긴 한데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 그들은 고개를 돌려 부엌 한켠에 놓인 재활용 바구니를 바라보았다. 이노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쓰레기통을 뒤지기 시작했다. 정희 씨는 조용히 그의 곁으로 다가와 함께 봉투들을 들추었다. 다행히도 죽이 담겨 있던 진공 포장지가 남아 있었다. 그 비닐에는 작게 인쇄된 글씨로 자연온한 의원이라는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성분표가 적혀 있었다. 여기 있네, 자연온한 의원. 들어본 적 있어? 아니, 처음이야. 우리 동네에 이런 데 있었나? 아니, 이건 서울 주소야. 이노 씨는 인쇄된 작은 글씨를 따라가며 죽에 들어간 성분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다. 백출, 복령, 환기, 맹문동. 전부 피로 회복에 쓰이는 약재들이야. 그럼 정말 건강에 좋은 거네. 그런데 설트랄린 유사 추출물? 이게 뭐지? 그는 그 문구 앞에서 말을 멈췄다. 설트랄린이라는 단어는 그의 기억 어딘가를 건드렸다. 너무 오래전 보건 교육 시간에 언뜻 들은 기억이었다. 그는 다시 봉지를 들여다봤다. 무슨 약 성분이야?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정신 개통에 영향을 주는 성분일 수도 있어. 뭐가 껴있는지도 모를 정도면 위험할 수도 있지. 정희 씨는 식탁 의자에 앉으며 얼굴을 찌푸렸다. 그녀의 머릿속에도 수많은 가능성이 떠올랐다. 설마 그걸 일부러? 그건 아직 몰라. 성분 분석을 의뢰해야 확실해. 죽에서 찝찝한 느낌이 나더라니. 아무래도 성분 분석해서 결과 받아봐야 내 의심이 풀릴 것 같네. 정희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다. 서랍에서 작은 지갑과 핸드폰을 꺼내왔다. 그녀는 이전에 받았던 지역보건소 약사 친구의 명함을 꺼내 이노 씨에게 내밀었다. 이분 기억나지? 우리 큰집 사촌 언니 친구? 지금도 약국에서 일하고 있을 거야. 보내면 조용히 분석해 줄 수도 있어. 좋아, 내가 이 포장지와 죽을 조금 남겨두고 보내볼게.
그날 오후 인호 씨는 비닐봉투에 남은 죽을 소량을 담아 보건소 근처 약국으로 보냈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오직 정희 씨만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며칠 후 분석 결과가 도착했다. 정희 씨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인호 씨는 바로 그녀의 눈치를 살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접힌 A4 용지를 꺼내 식탁 위에 놓았다. 분석 결과야. 어디 보자. 그는 종이를 펼쳤다. 활자로 인쇄된 문장들 사이에 빨간 볼펜으로 동그라미 친 문장이 있었다. 미량의 신경 안정제 성분 검출, 장기 복용 시 반응 둔화 및 기억력 저하 유발 가능성. 인호 씨는 눈썹을 찌푸렸다. 그 문장은 단순히 약 성분에 대한 설명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의도가 담긴 메시지처럼 보였다. 이건 장기 복용하면 결국 치매 증세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의도적이지 않으면 이런 조합이 나올 수 있을까? 그건 절대 아니지. 이건 누가 조합한 거야, 고의로. 정희 씨는 조용히 주방 쪽으로 가 물 한 컵을 따라왔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제 확신이 생겼어. 은경이랑 주형이 둘 중 하나 아니면 둘 다야. 우리 딸이 왜 그런 짓을? 나중에 물어봐야겠지만 지금은 아니야. 그래, 아직은 우리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걸 모르잖아. 그대로 둬야 해. 인호 씨는 분석 결과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다. 그는 다시 거실로 나가 의자에 앉았다. 바깥에서 손자 지훈이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할아버지, 할머니 계세요? 지훈이 왔구나. 지훈이는 볼일 마치고 돌아온 참이었다. 그는 양손에 편의점 비닐을 들고 있었다. 요즘 할아버지 자주 피곤해 보이셔서요. 이거 에너지 드링크 샀어요. 너무 자주 드시면 안 되지만 가끔은 괜찮다더라고요. 그래, 고맙다. 그의 말은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인호 씨는 그 안에서 뭔가 다른 기운을 느꼈다. 지훈이는 조심스럽고도 진심 어린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인호 씨는 그 눈빛이 아직은 막다는 걸 알아차렸다. 정희 씨는 부엌에서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봤다. 그녀의 손은 컵을 닫고 있었지만 눈은 거실에 두 사람을 주시하고 있었다. 지훈이, 아빠랑 엄마는 요즘 많이 바쁘시지? 네, 아빠는 요즘 자꾸 어디 다니고 엄마는 계속 전화만 하시고 왜요?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을 아꼈다. 인호 씨와 그녀는 서로 눈빛을 나눴다. 이제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어느 날이었다. 딸이 집에 모처럼 집에 찾아왔다. 이게 왜 여기 있지? 인호 씨는 안경을 머리 위에 올려둔 채 거실 곳곳을 뒤적이고 있었다. 서랍 안, 소파 틈새, 부엌 찬장까지. 그러다 고개를 들어 안경을 건드리고 나서야 허탈하게 웃었다. 여보, 내가 미쳤나 보다. 내 안경이 머리에 있었네. 그럴 수도 있지. 나도 가끔 그런다니까. 그 나이에 똑 부러지는 게 이상한 거야. 그러나 정희 씨의 표정엔 희미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남편이 평소에 잘하지 않던 실수를 요즘 자주 반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밥상 앞에서 인호 씨는 다시 멍하니 국만 휘젓고 있었다. 여보, 이거 어제 먹은 반찬 아니야? 이거 말고 다른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어제 우리 뭐 먹었더라? 어제는 김치찌개 했었지. 오늘은 된장국이야. 아, 그런가? 이상하네. 기억이 흐릿해졌어. 그 대화를 들은 딸 은경 씨가 재빠르게 반응했다. 아빠, 요즘 좀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치매 검사 같은 거 받아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치매라니 아직 정신 멀쩡해. 아니, 그냥 혹시 몰라서 하는 말이지. 요즘은 초기 징후만 잘 포착해도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잖아요. 은경 씨는 그 말을 하며 슬쩍 남편을 향해 눈빛을 보냈다. 주영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무표정한 얼굴 뒤엔 계산된 표정이 스쳐갔다. 아버님 병원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제 아버님도 예전에 한번 검사받고 괜찮다 하시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시더라고요. 아버지 치매라고 단정 짓기도 전에 너무 호들갑 떠는 거 아니니? 정희 씨는 딸과 사위의 반응이 지나치게 민감하다는 걸 느꼈다. 게다가 얼마 전부터 시작된 건강 챙김이라는 명분 아래 약이며 영양제며 주기적으로 건네는 것들까지 의심스러웠다.
이노 씨는 책상에 앉아 혼자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일부러 치매 징후처럼 행동하면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리고 그 반응 속에서 진짜 의도를 들춰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며칠 뒤 아침 식사 중 이노 씨는 숟가락을 들고 한참을 멈췄다. 여보,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내가 잘 모르겠네. 목요일이지. 왜 그래? 당신 아침에도 달력 봤잖아. 그랬나? 그런 것조차 기억이 안 나. 나 정말 이상해졌나 봐. 정희 씨는 남편의 눈빛을 읽었다. 의도된 연기임이 분명했다. 그러자 그녀도 받아치듯 자연스럽게 맞장구 쳤다. 괜찮아. 나중에 병원 한번 가보자. 요즘은 다들 정기적으로 뇌 검사 받는데. 그날 저녁 은경 씨는 남편과 단둘이 주방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정희 씨는 부엌 문을 살짝 열고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아빠가 치매 증상 보이는 거 우리한테 유리한 거 알지? 당연하지. 보호자 위임장도 받을 수 있고 나중에 후견인 설정하면 통장 관리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게 돼. 일단 병원 데려가서 진단서부터 확보하자. 거기서 시작이야. 다음 날 은호 씨는 평소보다 더 멍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손엔 TV 리모컨을 쥐고 버튼을 반복해서 누르고 있었지만 화면은 그대로였다. 이거 왜 이러지? 리모컨이 고장난 건가? 외할아버지, 그건 에어컨 리모컨이에요. TV 말고요. 이노 씨는 놀란 얼굴로 손에 쥔 리모컨을 바라봤다. 아, 내가 또 실수했구나. 이러다 정말 미쳐버리겠네. 요즘 자꾸 그러세요? 외삼촌 말이 맞는 걸지도 병원 꼭 가보셔야겠어요. 지훈이의 말에 이노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점점 더 심해져야 해. 연기가 성공하려면 내 증상은 확실해야 한다. 며칠 후 병원에서 이노 씨는 뇌 MRI를 촬영하고 간단한 인지 테스트를 받았다. 일부러 단어 기억하기에서 틀리고 시간을 착각해 말했다. 환자분, 약간의 단기 기억 저하가 보이긴 하지만 명확히 치매라고 단정 짓긴 어려워요. 연령에 따른 일반적인 변화일 수도 있고요. 다만 의심 증상이 반복되면 계속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조기 진단이 중요하잖아요. 다시 오시면 안 될까요? 좀 더 정밀하게.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은경 씨는 적극적으로 매달렸다. 그러나 의사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했다. 환자분이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실 수 있고 판단력이나 언어 능력에 문제도 없어 보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의사의 판단은 이노 씨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명백한 치매 진단 없음이라는 선을 유지하면서도 주변에선 의심을 키워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 집으로 돌아온 이노 씨는 거실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오늘 아침 약은 먹었나? 아니, 점심이었나? 그 목소리를 들은 은경 씨는 재빨리 달려왔다. 아빠, 약은 아침에 드셨어요. 여기 물 드릴게요. 그래, 네가 없으면 내가 뭘 못하겠구나. 점점 더 엉망이 되는 기분이야. 은경 씨는 웃으며 아버지의 어깨를 다정하게 토닥였지만 그 손끝은 의심스럽게 차가웠다. 이노 씨는 속으로 되뇌었다. 좋아, 조금만 더 흐트러진 노인처럼 보여야 해. 그럼 그들이 먼저 움직이겠지. 그날 밤 정희 씨와 이노 씨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조용히 마주 앉았다. 당신 연기 너무 잘했어. 오늘 병원에서 의사도 헷갈린 것 같더라. 그런데 여보, 은경이가 오늘 의사 앞에서 너무 적극적이었어. 감추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추기고 있었다고. 맞아. 그걸 이용하자. 자꾸 치매 증상 보이면 은경이는 분명 조급해질 거야. 그럴수록 자주 약을 바꿔치기 하겠지. 우리가 노릴 건 바로 그 순간이야.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차분히 다음 계획을 세웠다. 이미 아버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려는 흐름은 시작되었고 이노 씨와 정희 씨는 그것을 정밀하게 역이용하고 있었다. 치매가 시작됐다고 믿게 만들자. 아주 완전히 믿게 말이야. 그게 바로 우리가 그 녀석들의 정체를 드러낼 기회니까. 벽식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리던 밤. 이노 씨와 정희 씨는 안방 서랍 속에서 오래된 휴대용 녹음기를 꺼내들고 있었다. 이거 아직도 작동할까? 배터리만 갈면 문제 없을 거야. 당신 강의할 때 쓰던 거잖아. 이노 씨는 녹음기 옆을 톡톡 두드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거실 한켠에서 은경 씨와 주영 씨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다. 병원 진단이 애매하니까 자꾸 애매하게 굴잖아. 아빠 반응도 좀 수상해. 내가 보기엔 일부러 헷갈린 척 하는 것 같기도 해. 그게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그날 약봉지도 일부러 섞어놨어. 반응 한번 보려고. 뭐, 진짜 바꿔놨어? 어느 약이랑? 기억력 강화제 말고 수면 유도제 섞었어. 부작용 없다고 했고 어차피 나중에 다시 정리하면 돼. 그 순간 주영 씨의 뒤편 테이블 아래 쿠션 틈에 놓인 작은 녹음기에서 빨간 불빛이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인호 씨의 속삭임의 기록 1호가 바로 그 자리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다음 날 새벽, 인호 씨와 정희 씨는 대화를 나누었다. 여보, 어제 거 다 녹음됐어. 소리도 또렷하게 잡혔고. 이거 들으면 은경이랑 주영이 둘 다 부인 못할 거야. 이제 시작이에요. 본격적으로 덫을 쳐야지. 이 녹음기는 주기적으로 다른 장소에 옮기자. 계속 하나만 쓰면 들킬 수 있어. 인호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거실, 부엌, 서재, 심지어 화장실 근처까지. 그 녀석들이 가장 무심한 장소에 가장 무심한 말이 나와. 은경이 요즘 자꾸 방에 들어올 핑계를 만들더라고. 당신 옷 정리해준다면서 서랍을 뒤져. 그건 서류를 찾는 거야. 그때 쓴 유언장 말이야. 원본은 금고에 있지만 복사본이라도 찾으려는 거겠지. 우리 그걸 이용하자. 일부러 미끼처럼 놓아두는 거야. 유언장처럼 보이지만 아무 내용도 없는 서류를? 그래, 그걸 주고받는 대화도 녹음하는 거지. 여보, 당신 머리 정말 좋아. 정희 씨는 피식 웃으며 쌀 씻던 손을 닦았다. 며칠 후, 은경 씨는 일부러 인호 씨의 방문을 두드렸다. 아빠, 여기 옷 정리 좀 도와드릴게요. 지난번에 여름옷 아직 정리 안 하셨죠? 응? 그래, 고맙지. 은경 씨는 자연스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하지만 눈동자만은 주도 면밀하게 책상 서랍과 옷장의 틈새를 훑고 있었다. 인호 씨는 소파에 앉은 채 일부러 그녀의 손길을 외면했다. 그 순간 은경 씨는 서랍 속에서 접힌 문서를 발견했다. 정희 씨가 손글씨로 일부러 흘려 쓴 유언장 샘플이었다. 이건 뭐지? 아이고, 그거 그냥 연습한 거야. 요즘 글씨도 잘 안 써지더라고. 뭐 하나라도 써봐야 할 것 같아서. 이게 진짜 유언장이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그건 변호사랑 같이 해야지. 저건 그냥 낙서야, 낙서. 그 대화를 뒤에서 조용히 듣던 정희 씨는 주방 문 틈에서 테이블 아래 숨긴 두 번째 녹음기를 확인했다. 빨간 불이 켜져 있었다. 며칠 뒤밤 부부의 방 안. 인호 씨는 손에 노트를 들고 있었고 정희 씨는 스마트폰 녹음 앱을 점검하고 있었다. 내가 오늘부터는 자주 혼잣말을 할 거야. 일부러 방 안에서. 은경이 귀 기울이게 만들어야지. 무슨 말 할 건데? 예를 들면 은행 통장 비밀번호는 바꿨고 그 문서 금고에 다시 넣었지 같은 말들. 어설프게 들릴 듯 말 듯. 그거 좋아. 오히려 너무 명확하면 의심하니까 혼잣말처럼 해야 해. 당신 연기력 믿어. 그날 밤 인호 씨는 일부러 화장실을 가는 척하며 방을 나섰다가 방 안에서 혼잣말을 했다. 에휴, 요즘 사람을 못 믿겠어. 자꾸 서랍 뒤지는 소리 들리고. 유언장 원본은 금고에 넣어두길 잘했지. 비밀번호도 바꿨으니. 그 말은 방 구석 커튼 안쪽에 놓인 세 번째 녹음기에 분명히 담겼다. 며칠 후 은경 씨와 주영 씨는 다시 거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아빠가 계속 혼잣말을 해.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야. 그러게 괜히 건드렸다가 역으로 당할 수도 있어. 요즘은 이상하게 더 또렷하단 말이지. 그래서 무서운 거야. 혹시 우리가 한 말 들은 거 아닐까? 말도 안 돼. 그 양반이 뭘 녹음해. 나이 들어서 기억력도 떨어지는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들 바로 옆 서랍에 숨겨져 있던 네 번째 녹음기가 삑소리를 내며 자동 종료되었다. 그날 밤 인호 씨와 정희 씨는 안방에서 녹음 파일을 정리하며 차분히 음성 파일들을 들었다. 그래서 무서운 거야. 혹시 우리가 한 말 들은 거 아닐까? 그 유언장 진짜면 문제되니까 확실히 처리하자. 들었지? 이걸로 충분해.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이젠 당신이 일부러 실수해야 해요. 중요한 문서를 은경이 손에 들어가게 해야 해요. 그래야 법적 대응도 가능해요. 그 문서도 믿기지. 당연하죠. 우리가 그걸 왜 진짜로 줄까요? 정희 씨는 눈을 가늘게 뜨며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에는 오랜 세월 쌓인 인내와 분노가 실려 있었다. 정오 무렵 따뜻한 볕이 거실 창을 가득 채우고 있을 무렵 이노 씨는 거실 테이블에 앉아 자필로 무언가를 또박또박 써 내려가고 있었다. 그의 손끝에서 나오는 글씨는 여전히 단정했고 문장의 호흡도 또렷했다. 여보, 자필 유언장 형식을 맞추려면 꼭 필요한 문구들이 있어. 공증 없이도 효력이 있으려면 날짜, 장소, 서명은 확실히 남겨야 해. 그걸 우리가 진짜 유서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잖아요. 하지만 진짜 유서는 아니죠? 당연하지. 이건 유서가 아니라 의도된 유서야. 가장 하고 싶은 말, 오해하게 만들 말로 가득 채운 편지일 뿐이지. 그럼 제목은 뭐라고 할까요? 우리 가족에게 남기는 말. 너무 감정적이지 않게 오히려 무덤덤한 말투가 더 효과 있을 거야. 정희 씨는 남편이 써내려가는 문장을 조용히 바라보며 종종 멈추는 손을 지켜봤다. 이 작업은 단순한 연기가 아니었다. 그들의 삶 전체를 도려내는 고통이 수반되는 일이었다. 이틀 뒤 은경 씨는 이노 씨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왔다. 아빠, 좀 괜찮으세요? 요즘 잘 못 주무신다고 해서. 괜찮다. 그냥 생각이 많아서 그렇지. 나이 들면 잠이 짧아지더라. 혹시 뭐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어요? 그냥 만약을 위한 준비지. 내가 언제까지 살진 모르잖아. 그래서 요즘 생각 좀 해봤어. 살아온 세월도 남은 시간도 말이야. 그 순간 이노 씨는 일부러 작은 금고키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시선은 은경 씨에게로 향하지 않았지만 동공의 미세한 흔들림은 감지하고 있었다. 저 금고 안에 편지 하나 넣어놨다. 그냥 생각난 김에 쓴 거야. 필요하진 않겠지만. 편지요? 응, 내가 이제는 나이도 많고 한번 편지를 작성해 보았다. 시간 될 때 읽어봐라. 은경 씨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 왜 그렇게 무서운 말을 하세요? 무섭긴. 이제 그런 준비도 해야지. 아언이 코앞인데. 은경 씨는 애써 웃으며 방을 나섰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복도로 나오자마자 스마트폰을 꺼내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다. 금고에 편지 있음, 유언장일 가능성 있음. 그날 밤 주영 씨는 조심스럽게 안방에 들어와 이노 씨가 자는 모습을 확인하고 책상 옆 금고를 들여다보았다. 금고 문이 열리자 안에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흰 봉투에 깔끔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우리 가족에게 남기는 말. 이거네. 그는 봉투를 집어들었지만 뜯지 않았다. 은경 씨와 상의 후 조심스럽게 뜯기로 한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주영 씨는 그 편지를 은경 씨에게 건넸다. 뜯었어? 아니, 당신이 보라고 놔둔 거잖아. 이건 같이 봐야지. 은경 씨는 손끝으로 봉투를 천천히 뜯었다. 안에는 고운 필체로 적힌 편지가 한 장 들어 있었다. 문장은 다음과 같았다. 내가 떠나기 전 한 번쯤은 말하고 싶었다. 내 삶이 완전했다 말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후회 없이 살려고 했다. 자식 키우며 교사로 살며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 했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믿음이라는 게 희미해졌다. 사랑했던 사람들 속에서 의심이 싹트고 그것이 현실이 되는 걸 보는 것만큼 슬픈 일도 없다. 재산이든 뭐든 내게 중요했던 건 결국 기억이다.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지를 남기고 싶었다. 그러니 이것이 유산이든 유서든 그것은 너희가 정해라. 은경 씨는 무표정한 얼굴로 편지를 접었다. 이걸로 뭘 하자는 거지? 진짜 유서인가? 아니, 아빠가 우리 움직임 눈치챘을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해? 그럼 진짜 유언장을 써달라고 해봐야지, 정식으로. 공증까지 받게 하자고 말해보는 거야. 며칠 뒤 은경 씨는 이노 씨에게 정식 제안을 했다. 아빠, 편지는 잘 봤어요. 근데 그런 건 나중에 법적 효력이 없어요.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남는 사람들이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그건 너희 문제지.
난 죽으면 그만이야. 그래도요, 법적으로 정리해 놓는 게 좋아요. 아빠가 원하는 대로 해놓으면 다툼도 없고. 이노 씨는 미묘한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변호사랑 한번 만나보지. 대신 나도 내 조건을 말하겠다. 무슨 조건요? 내가 직접 고르고 내 방식대로 작성할 거다. 너희는 관여하지 마라. 알겠어요. 그렇게 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노 씨는 서재 문을 닫고 안쪽에서 다시 녹음 버튼을 눌렀다. 이 모든 대화는 지금도 속삭임의 기록으로 저장되고 있었다. 며칠 뒤 정희 씨와 이노 씨는 서재에서 다시 작전을 점검했다. 가짜 유서 잘 먹혔네. 이젠 그걸 진짜처럼 보이게 조작하게 놔두는 거야. 유언장 요구한 것도 일부러 그런 거니까. 이대로 가면 스스로 법적 오류를 남기게 돼. 그리고 마지막엔 그 모든 걸 뒤집을 진짜 유언장을 내미는 거지? 그래, 진짜 유서, 진짜 의도, 진짜 증거, 마지막 순간에 다 꺼낼 거야. 그 녀석들이 보기엔 우리가 늙고 허약해 보이겠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것과 기록하는 힘을 과소평가했네. 이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 싸움은 기억의 싸움이야. 그리고 나는 평생 기억으로 먹고 살아온 사람이었지. 해가 지고 거실의 불빛만이 집 안을 어슴푸레하게 밝히고 있었다. 이노 씨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정희 씨의 무릎 위에 놓인 노트북을 바라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날짜별로 정리된 오디오 파일 목록이 길게 나열되어 있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파일 이름 하나하나를 따라 읽었다. 이게 지난달부터 녹음된 거야. 응, 대화 하나하나 정리해놨어. 날짜, 시간 다 표시했고 필요하면 문자 내역도 같이 엮을 수 있어. 이 자료들만으로도 뭔가 조작하려 했다는 정황은 충분하지. 하지만 아직 부족해. 결정적인 위법 행위가 드러나야 법적으로 유리해져. 감정이 아니라 팩트? 그러니까 다음 단계를 가야겠군. 이노 씨는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선명하고 흔들림 없었다. 이 싸움이 단순한 가정 내 다툼이 아니라는 걸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며칠 후 주영 씨는 다시 이노 씨의 방을 방문했다. 이번엔 억지로 웃음을 띤 얼굴로 들어섰다. 아버님, 요즘은 어떠세요? 기력이 조금 돌아오신 것 같아 보여서요. 몸은 괜찮은데 머리가 좀 자꾸 같은 말 반복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유, 나이 들면 다 그래요. 저희 아버지도. 근데 요즘 약이 바뀐 것 같은데 너 혹시 처방전 바뀐 거 알고 있냐? 주영 씨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재빨리 고개를 저었다. 전혀요. 그런 건 은경이가 챙기니까요. 혹시 약국에서 실수한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냄새가 다르더라. 약에서 나는 그 특유의 냄새 있잖아. 묘하게 달라졌어. 한번 확인해 볼게요. 병원에 전화해 봐야겠네요. 그는 마치 사소한 문제인 양 툭툭 털고 방을 나갔다. 하지만 그날 저녁 그는 은경과 단단히 회의에 들어갔다. 냄새? 벌써 그런 걸 감지했단 말이야? 응, 분명히 짚었어. 그런데도 연기를 하는 걸 보니 우리보다 두 수는 앞서 있어. 그럼 우린 좀 더 세게 나가야겠네. 며칠 뒤 정희 씨는 집 근처 약국을 찾았다. 남편에게 처방된 약의 이름과 실제 조제를 비교해보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준비해간 약병을 조심스럽게 약사에게 내밀었다. 이 약이요. 우리 남편 처방받은 약이랑 좀 달라진 것 같아서요. 혹시 어떤 성분인지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약사는 약통을 받아들고 라벨을 들여다봤다. 이거요? 이건 처방전이 있어야 나갈 수 있는 약인데요. 보통 불면증이나 불안장의 약물로 쓰는 계열인데. 아니요, 이건 그냥 혈압약이에요. 원래는 고혈압 약만 먹었거든요. 약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정희를 바라봤다. 그럼 이건 다른 처방에서 나온 걸 수도 있어요. 여기 적힌 성분은 리세티론, 고혈압 약은 아닙니다. 정희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약을 다시 챙겼다.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켜며 이노 씨에게 말했다. 리세티론이래. 정신계 쪽 약이래. 그게 증거다. 처방전 없이 약을 줬다면 약사 쪽도 불법이고 누가 그 약을 가져왔느냐가 더 중요하지.
약을 누가 가져왔는지 CCTV 같은 건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걸 유도해내야 해요. 유도라. 그날 밤 이노 씨는 일부러 자신의 약을 테이블에 흩트려 놓았다. 그리고 일부는 따로 보관했다. 다음 날 은경 씨가 오자 그 약들을 보며 일부러 짐짓 혼란스러운 척을 했다. 은경아, 이 약들 다 똑같은 거야. 네, 아빠. 왜 그래요? 근데 어제 먹었던 약이랑 냄새가 달라. 맛도 좀 이상했어. 그럴 리가요. 혹시 약이 바뀌었나? 전에 거 남아있는데 그것도 같이 먹어도 되냐? 은경 씨는 당황한 듯 손사래를 쳤다. 아니, 그러면 안 돼요. 그거 버리세요. 예전에 쓰던 약은 다 버려야 해요. 지금 건 새 처방이에요. 그럼 너희가 바꾼 거야? 아니, 아빠, 그건 병원에서 처방이 새로 나와서 그런 거예요. 아빠가 너무 피곤해 보인다고 해서 선생님이 안정제 조금 섞어보자고. 그런 건 나랑 먼저 상의했어야지. 아빠가 요즘 기억도 잘 못하시잖아요. 그게 다 스트레스라서 그런 거래요. 약이 도움될까봐. 정희 씨는 부엌에서 이 대화를 녹음 중이었다. 이제 그들은 명백한 동의를 받지 않은 약물 투여 정황을 확보한 셈이었다. 며칠 후 이노 씨는 아침 식사 중 일부러 말을 더듬고 이전 대화를 헷갈리는 듯 연기를 시작했다. 은경 씨와 주영 씨가 없는 사이 정희 씨가 다가와 속삭였다. 연기 아주 좋아. 오늘 약국으로 갔다더라. 혹시나 약 이름 다시 확인하려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먼저 가서 말해야지. 약사에게 우리가 알게 된 걸 말해주면 그들도 쉽게 입 열 수밖에 없을 거야. 그리고 그때 CCTV를 요청하자. 혹시 약 받은 사람이 누군지 찍혔는지, 주영이 얼굴이라도 남아있으면.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구먼. 며칠 후 이노 씨와 정희 씨는 약국을 다시 방문했다. 이번엔 조용히 약사에게 대화를 청했다. 저번에 이 약 성분 말씀해 주셨죠? 혹시 이 약을 누가 처방받아간 건지 확인 가능합니까? 약사는 곤란한 듯 고개를 저었다. 개인 정보라서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CCTV도 저희 내부 방침상. 저희가 경찰에 확인 요청해도 마찬가지인가요? 저희 남편 이 약 먹고 이상 증세가 생겼거든요. 동의도 안 한 채로 약이 들어왔어요. 약사는 잠시 말을 잃더니 조용히 말했다. 혹시 서주영 씨라고 아세요? 이노 씨는 아주 미묘하게 눈썹을 움직였다. 네, 사위입니다. 약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날의 약 수령인을 조심스럽게 입에 올렸다. 이노 씨는 허탈한 웃음이 나왔다. 어느 날이었다. 정희 씨는 아침부터 묵직한 기분이었다. 부엌 식탁 위에는 깨끗이 씻은 사과 몇 개가 놓여 있었고 이노 씨는 거실 창문 앞에서 천천히 체조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평온은 아주 잠깐일 뿐이었다. 오늘은 계획된 날이었다. 연기지만 위험할 수 있는 날이었다. 오늘 준비됐어? 응, 오랜 직장 생활 중 사람들 앞에서 연기도 많이 했었지. 연기라면 나도 한몫해. 정희 씨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손에 쥔 녹음기 전원을 확인하듯 눌러보며 말없이 숨을 고르기만 했다. 그날 오전 은경 씨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도착했다. 종이봉투 2개를 들고 와선 자연스럽게 거실에 들어섰다. 엄마, 이거요. 주영 씨가 고른 죽인데 요즘 입맛 없으시다길래. 그래, 고맙다. 근데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아빠가 요즘 좀 헷갈려 하신다면서요? 병원도 다시 가봐야 할 것 같아서요. 오늘 MRI 예약해뒀어요. MRI? 이노 씨는 일부러 말끝을 흐렸다. 그리고 발걸음을 조금씩 느리게 끌며 정희 씨 쪽으로 시선을 보냈다. 그 신호는 사전에 약속된 것이었다. 30분쯤 지나 이노 씨는 갑자기 소파에 앉아 있다가 고개를 푹 숙이더니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다. 은경 씨가 처음엔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었다. 아, 어지러워. 아빠? 방금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아. 종소리 같은 게. 은경 씨는 순간 정색하며 달려왔다. 아빠, 지금 어디 불편하세요? 머리가 휘청거려. 내 이름이 순간 기억이 안 났어. 그는 일부러 눈동자를 허공에 고정한 채 입술을 미세하게 떨었다. 은경 씨는 휴대폰을 꺼내며 바삐 움직였다. 엄마,
아빠 이상해요. 병원 바로 가야 할 것 같아요. 은경아, 잠깐 병원 전에 약부터 챙기자. 약 놓고 가면 또 혼나? 정희 씨는 일부러 시간을 끌며 주영 씨에게 전화를 걸게 유도했다. 잠시 후 도착한 주영 씨는 헐레벌떡 집 안으로 들어섰다. 무슨 일이야? 아빠가 이상해. 갑자기 자기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겠다고 하고 어지럽다고. 주영 씨는 인호 씨의 상태를 슬쩍 살폈다. 가짜라는 걸 눈치챘는지 아니면 진짜일 가능성에 당황했는지 그의 표정은 일그러져 있었다. 병원 응급실. 인호 씨는 진료 침대 위에 누워 있었고 은경 씨는 의료진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다. 정희 씨는 그 옆에서 묵묵히 메모장에 날짜와 시간을 적고 있었다. 잠시 후 MRI 결과를 확인한 의사가 나와 말을 꺼냈다. 지금까지 본 뇌 영상으로는 명확한 치매 징후는 없습니다. 다만 경미한 뇌혈류 감소는 보입니다. 그럼 치매는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지금 단계에서는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재 증상은 스트레스성 일시적 혼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약을 바꾸거나 줄이는 게 좋을까요? 복용 중이신 약이 리세티론 계열이라면 부작용으로 인한 혼란이나 기억 혼동도 가능합니다. 이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 말에 정희 씨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이미 수차례 확인한 사실이지만 전문가의 입으로 다시 들으니 훨씬 무게감이 있었다. 귀가 후 인호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방에 누워 있었고 정희 씨는 거실에서 녹음 파일을 다시 정리하고 있었다. 녹음기에는 은경 씨와 주영 씨가 약물 관련해서 나눈 말, 병원 진단, 그리고 인호 씨의 쓰러짐 전후의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제 이걸 변호사한테 보여줘야 할까? 아직은 결정적인 말을 이끌어내야지. 뭐? 은경이한테 이 모든 걸 왜 했냐고. 내가 직접 물을 거야. 다음 날 인호 씨는 일부러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거실에 앉아 있었다. 은경 씨가 찾아오자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은경아, 네네, 아빠 어제는 괜찮으셨어요? 그냥 궁금해서. 요즘 너랑 주영이 왜 이렇게 나한테 신경을 쓰는지 말이야. 아빠 무슨 말이에요? 내가 치매라고 믿고 있는 거지. 은경 씨는 말문이 막힌 듯 한참 입을 떼지 못했다. 하지만 인호 씨는 그 침묵을 뚫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너희가 내 재산 노리는 거냐? 아빠,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을. 난 지금 다 알고 있어. 너희가 바꾼 약, 주영이가 약국에서 받은 약, 그리고 그 약을 나한테 먹인 이유. 은경의 눈이 번뜩였다. 아빠, 그건 그냥 아빠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요. 넌 네가 말하는 모든 걸 지금 녹음되고 있다는 거 알아? 그 순간 은경의 얼굴에서 피가 가신 듯 창백해졌다. 그녀는 조용히 정희를 바라봤고 정희 씨는 천천히 녹음기를 들어보였다. 이건 어제 병원에서 주형이가 의사한테 한 말. 그리고 오늘 너랑 아빠 대화 다 들어있어. 그걸로 뭘 하시려는 건데요? 난 아무것도 안 할 거다. 단 한 가지 조건만 빼고. 내가 끝까지 모를 거라 생각했니? 그래서 그걸로 지금 절 협박이라도 하시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통보다. 네가 적어도 내 자식이었으면 이런 짓은 하지 말았어야지. 지훈이 보기에 안 부끄럽더냐? 재산이 그리도 탐났으면 차라리 얼마가 필요하니 달라고 말을 했어야지. 어디서 못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냐? 내가 지금까지 널 헛키운 거지. 아무튼 우리는 이미 마음의 정리도 다 끝냈고 결판을 짓기로 했으니까 그런 줄 알아. 자식 잘못 키운 값은 치러야지. 이제라도 똑바로 잡을 거다. 은경 씨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다. 인호 씨는 고개를 들고 말했다. 지훈이에게는 이 사실이 안 알려지게 해라. 걔는 이 가족 중에서 아직 사람답게 남아있으니까. 집안은 하루 종일 정적에 잠겨 있었다. 외부 손님은커녕 택배 소리도 나지 않았다. 인호 씨는 자신의 책상 서랍에 정리된 자료 뭉치를 다시 펼쳐놓았다. 진료기록, 처방전 사본, 바뀐 약봉지 사진, 은경 씨와 주영 씨의 대화 녹취 파일 목록, 그리고 지훈이의 생일에 찍힌 동영상 속 의심스러운 장면까지 모두가 한 사건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여보, 오늘이 그날일까?
응, 경찰서에서 오전에 다시 연락 왔어. 형사님이 오늘 오후에 들른대. 자료 가져가겠다고. 지훈이는 도서관 간다고 나갔어. 일부러 상황 만들지 않게 하려고 아침부터 챙겨 내보냈어. 이노 씨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는 의자에 앉아 천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고개를 숙이고 손등으로 조용히 이마를 문질렀다. 얼굴에선 긴장보다 이상한 해방감이 서려 있었다.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각 벨소리가 울렸다. 이노 씨는 자리에서 일어섰고 정희 씨는 문 앞으로 향했다. 도어락을 열자 형사 2명이 현관에 서 있었다. 셔츠와 바지 차림에 수사 서류가 든 얇은 서류 가방만 들고 있었다. 김인호 선생님 댁 맞죠? 예,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간단히 신분을 밝히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이노 씨는 서재로 형사들을 안내했다. 정희 씨는 녹음기와 메모 파일이 담긴 노트북, 인쇄된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정돈해 두었다. 이게 모두 따님 부부가 약물 조작에 관여한 증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네, 녹음 파일에는 둘이 직접 약 이름을 언급하고 처방전 없이 구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사문서 위조의 약사법 위반 그리고 고령자 대상의 재산 취득 시도까지.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는 아니겠네요. 형사들은 파일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중간에 이어폰을 끼고 녹음을 직접 들은 후 그들의 눈빛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선생님, 이건 실제로 고소 진행 의사가 있으신 거죠? 예, 저는 단순한 짐짝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를 이용해가며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그 애들에게 책임을 지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희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지훈이만은 몰랐으면 좋겠어요. 걔한텐 너무 끔찍한 진실일 테니까요. 형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두 분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딸과 사위에 대한 법적 절차를 원하십니까? 이노 씨는 눈을 감고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다. 네, 원합니다. 오후 5시 은경 씨와 주영 씨는 사전 통보 없이 찾아왔다. 거실 문을 열자 정희 씨는 고개를 살짝 들어 그들을 바라봤다. 엄마, 아빠 어디 계세요? 서재에 있어. 오늘 좀 쉬고 싶다고 하시네. 병원 다시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님 상태가 이상하신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재문이 열렸다. 형사 2명이 나왔다. 은경 씨와 주영 씨는 순간 걸음을 멈췄다. 누구세요? 서울 강북경찰서 형사과입니다. 김인호 선생님의 진술과 증거자료에 근거해 두 분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참고인? 무슨 말입니까? 일단 경찰서로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거부하실 경우 정식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은경 씨는 흠칫하며 정희를 바라보았다. 엄마,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진짜 신고라도 하신 거예요? 은경아,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는지 너는 스스로 더 잘 알겠지. 엄마 뜻도 아버지 뜻과 같다. 이제라도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지. 너희가 잘못한 죗값은 치러야 할 거다. 지훈이는 걱정 말고. 이거 협박이에요. 증거가 뭐가 있다고? 증거, 네 목소리가 다 들어있다. 주영아, 네가 약 봉투 바꿨다고 말한 녹음, 약국에 몰래 갔다고 말한 증언 다 있어.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내가 그냥 허투루 말했던 것 같으냐? 아직도 현실 파악이 안 돼? 아빠 이걸 진짜 진심이에요? 나는 네가 사람이길 바랐지. 근데 네가 그런 짓을 할 정도로 달라졌는지 확인하고 싶었어. 형사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이제 가시죠. 경찰차가 골목길을 빠져나가는 동안 이노 씨는 천천히 거실 의자에 앉았다. 손에 쥔 종이 한 장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오래전 작성한 유언장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쓸모없는 종이가 되었다. 정희 씨는 그의 옆에 앉아 조용히 손을 잡았다. 끝났어요. 아니, 아직 아냐. 지훈이가 이 모든 걸 알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어. 그때 내가 뭐라 해줄 수 있을지 그게 더 걱정이야. 집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더 이상 불안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일상의 소음, 쿵 소리를 내며 작동하는 보일러,
가끔 바람에 흔들리는 창틀 소리마저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요. 사업이 잘 안 풀리고 대출도 많이 받았어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요즘 세상에 돈 없이는 살기 힘들다는 거. 저희 애들 학비도 만만치 않아요. 어머님, 정말 힘들어요. 형님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도 사정이 좋지 않아요. 저도 최근에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많이 어렵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 생각하는 걸까요? 가족끼리 도와가며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할 일이지. 나는 너희에게 의지하지 않고 살았고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그러니 이 문제로 다시 이야기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 어머니, 너무 고집 부리시는 거 아닙니까? 고집이 아니지. 나는 내 뜻을 지키고 싶을 뿐이야.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너희들도 더는 이 이야기를 꺼내지 말거라. 산은 언제나 조용했습니다. 계절이 몇 번이고 바뀌었지만 이곳의 적막함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와도 68세 정순 씨의 삶은 그대로였습니다. 새벽 공기가 서늘하게 피부를 스쳤고 해가 떠오르기 전에 어둠이 그녀의 작은 집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이른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습관처럼 나무로 된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감싸며 정신을 맑게 했습니다. 작은 밭에는 밤사이 이슬이 내려앉아 있었고 닭장은 조용했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았으니 닭들도 잠에서 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마당 한편에 놓인 작은 나무 의자에 앉아 천천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조금씩 사라지고 하늘이 옅은 푸른색으로 변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순 씨는 이 시간이 가장 좋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혼자가 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생활은 단순했습니다. 아침에는 밭에 물을 주고 점심에는 마을 이장님이 가져다주는 신문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은 계곡으로 내려가 빨래를 했습니다. 저녁이면 작은 TV 앞에 앉아 드라마를 보다가 졸음이 쏟아지면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생활을 외롭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순 씨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녀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손을 뻗어 마당 한편에 놓인 작은 화분을 쓸어내렸습니다. 이 화분은 남편이 생전에 사다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도 벌써 10년이 다 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리움의 하루에도 몇 번씩 남편의 사진을 들여다보았지만 이제는 그저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어휴, 나도 이제 나이가 들긴 들었나 보다. 이런 거에 울적한 걸 보니. 정순 씨는 한숨을 쉬며 일어섰습니다. 오래된 나무문을 밀고 부엌으로 들어가 장작을 넣고 물을 데웠습니다. 주전자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고 그녀는 익숙한 손길로 찻잔에 따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 한편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정순 씨는 찻잔을 내려놓고 문을 열었습니다. 혹시나 마을 이장이 일찍 온 것일까 싶었지만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뜻밖의 인물이었습니다. 철민이냐? 정순 씨의 목소리는 약간 떨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철민 씨는 멋쩍은 듯 웃으며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뒤에는 그의 아내 경희 씨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셨죠? 너무 오랜만이에요. 정순 씨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반가움보다는 의아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무슨 일로 여길 왔니? 철민 씨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를 뵌 지 너무 오래돼서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 궁금하기도 했고요. 맞아요. 어머님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철민 씨랑 이렇게 시간을 내서 왔어요. 정순 씨는 두 사람을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자식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찾아오지 않은 지 몇 년이 되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찾아오다니 이상했습니다. 전화로 안부나 물으면 그만인 것을 일단 들어와서 앉아라. 차라도 한 잔 내어주리? 그녀는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철민 씨와 경희 씨는 마당을 가로질러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순 씨는 조용히 차를 내왔습니다. 찻잔을 내려놓으며 다시 한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너희가 갑자기 오니까 좀 놀랐구나. 무슨 일이라도 있니? 철민 씨는 머뭇거렸습니다.
경희 씨가 먼저 나섰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정말 오랜만에 찾아뵙고 싶어서 왔어요. 어머님 건강도 여쭤보고 싶고요. 그래, 그럼 차나 한 잔 마시고 쉬다가 가라. 정순 씨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속에서는 의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또다시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정순 씨가 문을 열자 이번에는 둘째 아들 진우 씨와 그의 아내 수진 씨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정순 씨는 놀란 얼굴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우 너까지 여긴 무슨 일이야? 지금 오는 걸 보니 너희 둘이 같이 온 것도 아니었구나. 형님이 갑자기 어머니를 찾아뵌다고 해서요. 그래서 저희도 걱정돼서 왔습니다. 그래, 일단 들어와라. 방 안은 갑자기 북적였습니다. 정순 씨는 어색한 기분을 감추지 못한 채 자식들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이들은 정말 단순히 어머니가 걱정돼서 찾아온 것일까? 그렇게 믿고 싶었지만 정순 씨의 가슴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산속에는 여전히 안개가 자욱이 끼어 있었습니다. 마치 저 안개 속에서 무언가 불길한 것이 숨어 있는 것만 같다는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정순 씨는 방 안에 가득 찬 자식들과 며느리들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가족이지만 그녀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단순히 자신을 걱정해서 찾아왔다면 기쁠 텐데 어딘가 석연치 않은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래, 다들 오랜만이구나. 정순 씨가 차분히 말하자 철민 씨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너무 오래 찾아뵙지 못했죠. 바쁘다는 핑계로 신경 못 써서 죄송해요. 뭐 다들 사느라 바쁘지 않겠니? 이해한다. 어머님, 그래도 앞으로는 자주 오려고요. 어머님께서 이렇게 혼자 계시는 게 마음에 걸려서요. 경희 씨는 살갑게 웃었지만 정순 씨는 그 미소가 어딘가 부자연스럽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늘 깍듯했지만 이렇게까지 다정한 적은 없었습니다. 진우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이 어머니를 찾아뵌다고 하길래 저희도 걱정돼서 왔습니다. 건강은 괜찮으세요? 그래, 아직은 혼자 지낼 만하다.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연세가 있으신데 너무 무리하시는 건 아닌가 걱정돼요. 저희랑 함께 사시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정순 씨는 그 말을 듣자마자 속에서 알 수 없는 답답함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혼자 사는 게 힘들어 보이니?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저희가 너무 신경을 못 써드렸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래도 이제는 자주 오고 어머니 곁에서 챙겨드리고 싶습니다. 철민 씨의 말은 그럴듯했지만 정순 씨의 마음에는 쉽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찾아오지 않던 자식들이 갑자기 이렇게 관심을 보인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다들 밥은 먹고 왔느냐? 아니요, 어머님. 혹시 가능하시면 어머님 손맛이 그리운데 한 끼 같이 할 수 있을까요? 경희 씨는 일부러 밝게 말했지만 정순 씨는 그 말에서 미묘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밥이야, 차릴 수 있지만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면 준비가 부족하지 않겠니? 괜찮아요, 어머니. 그냥 간단한 것만 있으면 돼요. 오랜만에 가족끼리 밥 한 끼 먹고 싶어서요. 진우가 덧붙이자 정순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찬장을 열어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쌀을 씻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데웠습니다. 조용한 부엌의 가스 불이 켜지는 소리와 냄비가 끓는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방 안에서는 자식들끼리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형수가 너무 티내는 거 아니야? 티 내긴 뭘. 그냥 어머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거지. 그러다 어머님 눈치채시면 어떡해. 아직까진 조심스럽게 가야 해요. 괜히 들켜서 경계하게 만들면 안 돼요. 이들의 속삭임은 점점 낮아졌고 다시 방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정순 씨가 밥상을 차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따뜻한 밥과 국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이 놓인 소박한 식사였습니다. 자, 다들 먹어라.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식들은 서둘러 밥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어머니가 차려준 밥을 그리워했던 것처럼 보였지만
정순 씨는 어쩐지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밥을 뜨며 자식들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들이 갑자기 찾아온 이유가 정말 단순한 효심 때문일까? 밥을 먹는 동안에도 자식들은 계속해서 정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요즘 어디 불편하신 곳은 없으세요? 괜찮다. 병원 갈 일도 없고 별다른 문제도 없다. 그래도 건강검진 같은 건 정기적으로 받으셔야 해요. 서울로 올라오시면 제가 병원도 알아봐 드릴게요. 맞아요, 어머님. 큰 병은 아니어도 작은 병이 쌓이면 나중에 힘들어질 수 있어요. 정순 씨는 그들의 걱정스러운 말투를 들으면서도 어딘가 불안한 감정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이번에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게 있어요. 철민 씨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고민이냐? 어머니가 혼자 사시는 게 계속 마음에 걸려서요. 아무래도 연세도 있으시고 산속에 계시면 불편한 점도 많을 테고요.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저희도 정말 신경 많이 쓰였어요. 이제라도 같이 지내시면 저희가 편히 모실 수 있어요. 저희도 같은 생각이에요. 어머니께서 원하시면 저희 집으로 오셔도 좋고요. 정순 씨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이제는 저희도 나이가 들었고 어머니 혼자 계신 게 계속 마음에 걸려서요. 그동안 신경 못 써드린 게 죄송하기도 하고요. 정순 씨는 천천히 자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난 지금 이곳이 편하다. 갑자기 서울로 가면 더 불편할 것 같구나.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왜 갑자기 유난이야? 자식들의 얼굴에 미묘한 실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한번 생각은 해보세요. 여기서 지내시는 것보단 편하실 거예요. 내 생각은 변함없다. 자식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정순 씨는 그들의 시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식들이 갑자기 찾아온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뭔가 꺼림칙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들이 단순히 걱정돼서 온 것이라면 왜 이렇게 끈질기게 설득하려는 걸까? 그녀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녁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새벽녘에 잠에서 깼습니다. 깊은 밤의 정적 속에서 어디선가 들려오는 작은 소리가 그녀의 귀를 스쳤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방문을 열었습니다. 마당 너머에서 누군가 인기척을 내고 있었습니다. 누구냐? 조용한 목소리가 어둠 속을 가로질렀습니다. 그러자 인기척이 멈추더니 누군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정순 씨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문 앞에는 철민 씨가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이 밤에 무슨 일이냐? 그냥 잠이 안 와서요. 어머니도 깨어 계셨네요. 철민 씨는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잠이 안 온다면서 왜 밖에 나와 있었느냐? 그냥 생각 좀 하느라요. 그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어색한 듯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하지만 정순 씨는 그의 행동이 수상쩍게 느껴졌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리 깊이 하느냐? 철민 씨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우연히 들은 게 있는데 사실인가요? 무슨 말이냐? 성남에 건물이 있다고 하던데요. 그 순간 정순 씨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순간적으로 굳어진 얼굴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걸 어디서 들었느냐? 어머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인가요? 철민 씨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정순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있다. 하지만 그게 왜 궁금하냐? 어머니, 왜 그동안 말씀 안 하셨어요? 저희가 알았으면 어머니를 더 잘 모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건 네 아버지의 뜻이었지. 자식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 철민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이제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저희도 다 컸고 어머니 혼자 관리하시기엔 힘드실 거예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한다. 그러니 이 문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거라. 정순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철민 씨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의 분위기는 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경희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어제 철민 씨한테 들었어요. 뭘 말이냐? 성남에 건물이 있으시다고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어머님이 그런 걸 가지고 계실 줄은 몰랐어요. 정순 씨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왜 우리한테는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진우 씨도 덩달아 말했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어머님, 그래도 가족인데요. 그런 중요한 걸 우리도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수진 씨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순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정순 씨는 어젯밤부터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철민 씨가 알게 된 이상 며느리들에게까지 이야기가 퍼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을.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은 이유는 간단하다. 그 건물은 네 아버지가 남긴 것이고 나는 그 뜻을 지킬 생각이었기 때문이다. 어머니, 이제라도 생각을 바꾸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것보다 우리랑 같이 계시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맞아요. 어머님, 저희가 건물 관리도 도와드릴 수 있고요. 어머님도 이제 편히 지내셔야죠. 나는 지금이 편하다. 그 건물도 내 손으로 관리할 수 있다. 하지만 어머니, 현실적으로 혼자 하시기엔 너무 힘드실 거예요. 어머니 연세도 있고. 힘들다고 생각했으면 애초에 이곳에서 혼자 살지 않았지. 정순 씨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러자 철민 씨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요. 사업이 잘 안 풀리고 대출도 많이 받았어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요즘 세상에 돈 없이는 살기 힘들다는 거. 저희 애들 학비도 만만치 않아요. 어머님, 정말 힘들어요. 형님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도 사정이 좋지 않아요. 저도 최근에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많이 어렵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 생각하는 걸까요? 가족끼리 도와가며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순 씨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할 일이지. 나는 너희에게 의지하지 않고 살았고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이 문제로 다시 이야기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자식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그렇게까지 단호하게 나오실 필요는 없잖아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잘못이 아니라 나는 내 방식대로 살고 싶을 뿐이야. 하지만 어머님, 지금이라도 저희를 믿어주시면. 나는 너희를 믿는다. 다만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나 혼자 결정할 것이야.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철민 씨와 진우 씨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불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본격적으로 무언가가 변할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코 좋은 방향이 아닐 것이라는 것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정순 씨는 마당에 앉아 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끝까지 그녀를 설득하려 했고 그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끝냈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실망과 불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꺼내지 않을 거라고 믿고 싶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산속의 겨울 공기는 여전히 맑고 상쾌했지만 그 상쾌함이 그녀의 머릿속 복잡한 생각까지 정리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부엌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구냐? 저예요, 어머니. 철민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순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어딘가 단단히 마음을 먹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어머니, 저랑 잠깐 얘기 좀 하시죠. 어제 충분히 얘기하지 않았느냐? 아직 다 하지 못한 말이 있어요. 철민 씨는 천천히 걸어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설득하려는 게 부담스러우신 건 압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저희 사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으냐? 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신 건물, 그게 지금 상황에서 그냥 두고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금도 나올 테고 관리도 필요할 거고 무엇보다 어머니 혼자서 감당하시기엔 너무 크잖아요. 그건 내가 감당할 일이다. 아니요, 어머니, 저희가 도와드리겠다는 겁니다. 저희도 가족 아닙니까? 그러니 가족이라면 서로의 일은 스스로 해결해야 하지. 나는 지금까지 너희에게 기대지 않고 살아왔다. 철민 씨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고집 부리시는 거 아닙니까? 고집이 아니다. 나는 내 뜻을 지키고 싶을 뿐이야.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가족끼리 도울 수도 있는 거고
어머니께서 힘들어 하시는 걸 저희가 나서서 해결하겠다는데. 난 힘들지 않아. 그 순간 방문이 열리며 경희 씨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무리한 부탁을 드리는 것처럼 들리실 수도 있지만 사실 저희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걱정이라니? 이렇게 산속에서 혼자 지내시는 게 너무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혹시라도 넘어지시거나 다치시면 어쩌려고요? 그럴 일 없다. 어머님, 저희가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어머니, 저희도 힘듭니다. 철민 씨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사업도 어렵고 생활도 팍팍하고 애들 키우기도 버겁습니다.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그건 너희 사정이지. 그래도 어머니께서 가진 게 있잖아요. 그건 내 것이지.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또 다른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진우 씨와 수진 씨가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형님이랑 뭐 하세요? 진우야, 마침 잘 왔다. 어머니랑 중요한 이야기 중이었어. 어떤 이야기요? 서방님도 알다시피 어머님이 건물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진우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먼저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저희도 사정이 많이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지금 힘들어요. 그러니 내 재산을 너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야.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너무 욕심쟁이처럼 보이잖아요. 아니냐? 어머니, 저희도 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넉넉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이 큰 재산을 그냥 두고만 계시잖아요. 저희가 관리해드릴 수 있어요. 형님 내외뿐만 아니라 저희도 도울 수 있다고요. 나는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 어머니, 철민 씨가 드디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혼자 살 거예요? 대체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시는 겁니까? 이게 고집이면 너희들의 행동은 무엇이냐? 정순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다. 내 재산을 어떻게든 너희 손에 넣으려는 것뿐이야. 어머님, 저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아직도 그런 말을 하느냐? 정순 씨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너희들도 더는 이 이야기를 꺼내지 말거라. 방 안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렇게 나오실 거예요? 그래, 내 뜻은 변하지 않아. 철민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어머니께서 후회하시게 될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내 문제지. 자식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이미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럴싸한 이유를 대며 접근했지만 이제는 강한 불만과 불안이 얼굴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너희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씁쓸하구나. 그리고 그녀는 방을 나갔습니다. 남겨진 자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들의 본색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조용히 부엌에서 차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그녀는 오히려 그 서늘함이 마음을 가라앉혀 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젯밤의 대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이제 더 이상 감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하는 척하며 접근했지만 결국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그녀가 가진 건물. 차를 한 모금 마신 정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냐? 어머니, 저예요. 철민이에요. 정순 씨는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철민 씨가 혼자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어제는 너무 감정이 격해져서 죄송했어요. 어머니랑 차분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그럴 거면 들어와라. 철민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께 너무 많은 걸 요구한 거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는구나. 하지만 어머니도 아셔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 건물을 그냥 두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너는 아직도 그 이야기구나. 어머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께서는 연세도 있으시고 앞으로 점점 더 관리가 어려워질 겁니다. 결국 누군가가 나서야 할 텐데 저희가 도와드리겠다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인가요? 나는 도와달라고 한 적 없어. 하지만 어머니 혼자서는 해결하기 힘든 문제잖아요. 그렇다면 팔면 된다. 뭐라고요? 철민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관리하기 힘들다면 차라리 팔아서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어머니, 그건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극단적인 건 너희야. 나는 가만히 있는데 너희가 자꾸 흔들고 있지 않느냐. 철민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제 말은 그게 아니고.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경희 씨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아직 얘기 중이야? 어머니랑 그냥 이야기 좀 하고 있었어. 어머님, 저도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정순 씨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느냐? 어머님께서는 지금 저희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희 입장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희 입장은 뭔데? 저희도 어머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모든 걸 혼자 결정하시려고 하시니까 저희가 속상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의논을 해야 하냐? 가족이잖아요. 그러니 가족이라면 서로의 인생은 각자가 책임져야 하지 않겠느냐? 어머님, 그때 또 다른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이번에도 진우 씨와 수진 씨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형님이랑 얘기 중이세요? 그렇지. 저희도 들어도 될까요? 이미 들어오지 않았냐? 수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형님 댁뿐만 아니라 저희도 어렵습니다. 어머님께서 도움을 주실 수 있다면 저희도 조금은 숨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순 씨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너희들은 가족이라는 이름을 참 쉽게도 이용하는구나. 어머니, 너무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희도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힘들면 각자 해결하면 될 일이지. 어머니, 그러니까 저희가 해결하겠다는 거잖아요. 대신 관리해드리고 어머니께서 더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내가 편하게 지내는 게 너희가 내 재산을 가져가는 것이냐?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철민 씨와 진우 씨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알겠어. 너희는 처음부터 내 걱정을 한 것이 아니었구나. 어머님, 오해예요. 오해가 아니라 이제야 제대로 보인다. 너희들은 내 재산이 필요했던 거야. 그게 다였던 거지? 어머니, 저희가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으세요? 그렇게밖에 보이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어. 어머니, 이 문제는 이제 끝이야. 다시는 이 이야기를 하지 마라. 하지만 그 순간 철민 씨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어머니가 저희를 믿지 못하신다면 저희도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죠. 정순 씨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어머니께서 저희를 가족으로 여기지 않으신다면 저희도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형, 잠깐만.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우리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어. 너희가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내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마라. 어머님, 저희도 이제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어머님, 저희가 무작정 이렇게 있을 순 없잖아요. 정순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너희가 무슨 수를 쓰든 나는 내 뜻을 꺾지 않을 것이야.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방을 나갔습니다. 자식들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의 참모습이 완전히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얼마 뒤 정순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손에 든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철민 씨가 내민 그 문서에는 관리 위임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 건물 관리 권한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재산 소유권을 변경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네가 말하는 가족의 모습이냐? 방 안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철민 씨는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형, 이건 좀 아니잖아. 진우가 난처한 표정으로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조용히 해.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최선입니다. 어머니께서 힘들게 관리하시는 것보다 저희가 맡아서 하는 게 맞잖아요. 이건 맡아주는 것이 아니라 빼앗는 것이지. 어머니, 철민 씨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여보, 너무 흥분하지 말고 어머님도 결국은 우리를 위해 결정해 주실 거야. 경희 씨가 다정한 척하며 말을 건넸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잘 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건 저희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가족을 위한 결정이에요. 가족? 정순 씨는 피식 웃었습니다. 너희는 지금 내 재산이 가족을 위한 거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너희 자신을 위한 것이겠지.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어머니, 저희가 남이 아니잖아요. 저희는 자식이고 어머니는 부모님이잖아요. 그러니 부모의 재산을 빼앗아야 하겠다는 것이냐? 형, 이제 그만해. 어머니가 원하지 않으시면 안 하는 게 맞아. 진우, 넌 조용히 해. 넌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지. 하지만 난 다르다고. 내 가족을 책임져야 해. 맞아요, 진우 씨. 형님 생각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래요. 어머님이 혼자 가지고 계셔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결국 우리 몫이 될 건데 그냥 지금 정리하는 게 낫죠. 정순 씨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야 솔직해지는구나. 어머니, 내가 가진 것을 너희에게 넘길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걸 너희도 잘 알았을 것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렇게 나오는구나. 어머님, 저희는 나쁜 애도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 그럼 내 서명을 받으려고 이렇게까지 몰아세우는 건 무엇 때문이냐? 정순 씨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천천히 찢어버렸습니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의 손끝을 향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문제에 대해 다시는 이야기하지 마라. 내 대답은 변함없다. 어머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저희가 무슨 도둑입니까?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 너희는 도둑이 아니겠지. 하지만 자식으로서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하냐? 정순 씨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제 돌아가거라. 어머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이미 충분히 생각했다. 형, 우리 그냥 돌아가자. 이러고 있을 시간 없어. 너나 돌아가. 철민 씨는 한동안 화가 가라앉지 않는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경희가 뒤따랐고 수진도 마지못해 따라 나섰습니다. 마지막까지 망설이던 진우도 결국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정순 씨는 텅 빈 방 안에서 천천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걸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가슴 속에는 텅 빈 감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조용히 변호사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늦가을의 햇살이 희미하게 내려앉아 있었고 거리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자식들과의 마지막 대화 이후 정순 씨는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 내가 너무 매정한 것은 아닐까? 하지만 결론은 늘 같았습니다. 정순 씨는 자식들에게 한 푼도 남기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니, 남길 수 없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그녀는 자신의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순 씨는 변호사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모든 서류 처리는 다 끝났나요?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르신. 말씀하신 대로 건물 소유권 이전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해당 재산이 공식적으로 기부 단체의 명의로 넘어갑니다. 정순 씨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잘 됐네요. 혹시나 해서 여쭙는 건데요. 정말 이 결정에 후회는 없으십니까? 후회요? 정순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식들과 처음 갈등이 시작되었을 때만 해도 그녀는 한편으로는 그들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으니 도움을 바라는 것이겠지. 하지만 그 기대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아닌 그녀의 재산을 원했을 뿐이었습니다. 아니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자제분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분명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정순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남길 것도 없으니까요. 변호사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절차는 마무리된 겁니다. 어르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진행되었고 이제 자제분들은 이 재산에 대해 법적으로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정순 씨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그녀가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공기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달라진 느낌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곳에는 더 이상 미련도 갈등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당에 놓인 작은 의자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정순 씨는 천천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기어코 이 소식을 들었구나 싶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저희가 방금 변호사님한테 들었어요. 어머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철민 씨의 목소리는 억눌린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대로야. 내 재산을 기부했다. 어머님, 이게 말이 됩니까? 저희는요? 저희는 가족도 아니에요. 그래, 너희는 내 가족이었지.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어머니, 너희가 내게 한 짓을 생각해봐라. 내가 내린 이 결정이 과연 틀렸는지. 잠시 동안 전화기 너머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철민 씨가 낮고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너무하신 거잖아요. 정말 너무한 것은 자식이란 사람들이 어미에게 한 짓이야. 어머니, 정순 씨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다시는 내게 연락하지 마라. 그리고 그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평소처럼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마당의 공기가 더 맑게 느껴졌고 하늘도 조금 더 푸르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마당을 쓸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이제 자유야.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야 정말 모든 것이 끝났음을 실감했습니다. 정순 씨는 이른 아침부터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나뭇가지 사이를 스치며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빗자루를 천천히 움직이며 떠오르는 생각들을 정리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녀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이제야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홀가분하네. 모든 재산을 기부한 후 자식들에게서 몇 차례 더 연락이 왔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화를 내다가 점점 애원하는 쪽으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결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구냐? 어머니, 저예요. 정순 씨는 천천히 빗자루를 내려놓고 대문을 열었습니다. 철민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초췌했고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어머니, 저희 이제 어떻게 하면 좋죠? 그의 목소리는 지친 듯 들렸습니다.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난 더 이상 너희를 책임지지 않아.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잘못했어? 정순 씨는 피식 웃었습니다. 뭐가 잘못인지 이제야 깨달았냐? 내가 경고하지 않았냐? 내 재산을 탐하면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할 거라고. 철민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저희도 정말 절박했어요. 그냥 한 번만 더. 그만 돌아가거라. 그 순간 철민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저희를 버리시는 겁니까? 버리다니 네가 할 말은 아닌 것 같구나. 나를 버린 건 너희였어. 몇 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내 재산이 있다는 걸 알고서야 나타났잖느냐. 철민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경희 씨가 철민 씨의 뒤에서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님, 저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야. 정순 씨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하지만 가족이잖아요. 어머님도 저희를 외면하실 순 없잖아요. 그래, 가족이었다. 하지만 너희가 보여준 건 가족이 아니었다. 정순 씨의 말에 경희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진우 씨 내외가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형님이 먼저 오셨군요. 너희까지 왔구나. 진우 씨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도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모든 걸 정리하신 뒤로 우리 형제들 사이도 엉망이 돼버렸어요. 어머님, 저희가 철없이 행동한 거 인정해요. 하지만 어머님이 저희를 이렇게까지 손절하실 줄은 몰랐어요. 손절한 게 아니야. 내가 원래 혼자였던 거지. 정순 씨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는 내 재산을 원했을 뿐이지 나를 원한 적은 없었다. 그러니
이제 와서 나를 찾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어머니, 그래도 저희가 어머니 자식인데. 그래, 너희는 내 자식이었지.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순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너희는 나를 찾지 마라. 나도 너희를 찾지 않을 것이야. 어머니, 돌아가거라. 그 말과 함께 정순 씨는 대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짊어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평소처럼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 삶을 살 때가 되었네. 이제 그녀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